같이 혹시 이거 옆에 있으십니까? 41번 시작부터 함께 부르고 준비됐습니까? 성도가 수고하셨습니다. 특별 강의, 특강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좀 오늘 강의가 제가 잘 마칠 수 있기를 좀 바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말을 재밌게 못해가지고 웃기거나 남들을 재밌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냥 있는 대로 제가 겪은 바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여기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스크린 영상을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제 말로만 시간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8시입니다. 지금 밖에는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고 날씨가 상당히 좋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 들리죠? 네. 감사합니다. 떨려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떨지 말고 하지 마.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주제는 이미 공지가 되어 있지만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그렇게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건 좀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10년도 훨씬 넘은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벌써 한국으로 돌아온 지가 화정동 본당신고를 4년 하고 호원동에서 협력신고 2년 하고 올해 왔습니다. 한 7년 정도가 지나간 그 옛날 얘기예요. 지난 얘기. 그런데 우리가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물적인 후원도 하고 그런데 제가 페루라고 하면 틀리다고 해요. 페루 사람들은 페루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거기에서 살면서 정말 좋은, 저도 평생 한번 그런 것을 맛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시간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루에 가기 전에 인도에서 한 2년을 살았어요. 인도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도는 차도가 아닌 인도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제가 다른 데 가지 않고 거의 2년 동안 머물던 곳이 인도 캘커타. 옛날에는 캘커타로 불렀어요. 지금은 콜카타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셨거나 또 기억에 남으신 분들은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옛날 책인데 거기에 도시의 생활들이 배어담겨 있습니다. 그 도시는 한 인구가 1,500만 명이 사는 결코 작지 않은 도시예요. 그 주는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번잡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구의 한 5분의 1, 한 6분의 1은 길거리에서 살아요. 길거리에서 산다는 것은 집이 없어요. 우리가 그 밑에 도로만 나가더라도 차가 쌩쌩 다니고 그 옆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그걸 인도라고 하죠. 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거기에 다 일정 부분 조금씩 하는 가족들이 거기에다가 자리 하나 깔고 거기서 살아요. 그 사람들은 집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어느 나라에 가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인도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 보니까 45년, 6년 전에 인도에서 독립되어 나온 나라가 방글라데시 들어보셨죠? 방글라데시가 있는데 이 독립되어 나가면서 방글라데시에 갈려진 사람들은 뭐 힌두교인들 이런 사람들, 인도로 떠나고 싶은 사람들은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 새로운 나라 방글라데시 너무 새롭고 좀 어색하고 살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떠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그것이 이제 캘커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그 주의 주도예요. 그 주는 공산당이 정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집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길에서 자리를 잡고서 그러다가 비가 오면 그 처마 집에 처마 있으면은 그 위에 이만큼 한 뼘 넘게 비 피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올라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냥 비 그칠 때까지 있다가 비 그치면 내려와서 살아요. 그래서 저희가 길을 가다 보면 인도로 길을 볼 수 없어요. 사람들끼리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내려와서 걸어가야 되는 정도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는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넉넉하게 살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건강으로부터 굉장히 위험 노출, 조그만 상처가 있어도 그냥 감염이 쉽게 돼가지고 목숨이 들어온 정도로 사람, 그리고 하루에도 몇 사람씩 죽어서 그 버려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인도에는 큰 역이 그 캘커타라는 도시에는 우리 청량리역 같은, 그보다 더 큰 서울역 같은 역들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그 역 근처에 가면 시체를 버리는 곳, 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면 하루에도 몇 사람씩 죽어서 거기에 치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러한 사람들만 있는 거죠. 아주 부유한, 굉장히 부유한,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도 꽤 사는데 그 틈새에서 지금은 성인이 됐죠. 마더 테레사 시녀님이 거기에서 이제 살기 시작해요. 원래는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 그 시녀님인데 그 인도의 무슨 고등학교로 그 교사 발령을 받아서 와서 살고 수녀로 살다가 저 북쪽 다질링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또 있는데, 다질링은 홍차로, 세계적인 홍차로 유명한 곳입니다. 다질링 홍차는 다 알아주는데 거기로 이제 피정을 하려고 그 역사에 가서 시간을 기다리는데 바로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르처럼 그냥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스님의 피정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시녀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 도시에 죽어가는 사람들, 하루에도 몇십 명씩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차피 치료가 안 될 바에는 이 사람들의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시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인간다운 그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떠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중상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 공정 못하는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또 다른 시설에서 사람들을 치료를 해줍니다. 그 사이에 마더 테레사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 후원금을 1978년인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굉장히 많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에게서 후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기업에서 시연행 수녀원에 그 세탁기를 좀 드릴까요? 그러지 마세요. 세탁기 사줄 돈을 헌금으로 주세요. 그것을 주면은 저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하나라도 더 먹일 수가 있습니다. 빨래는, 세탁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고 돈으로 이제 받아요. 지금도 거기에 수녀원은 굉장히 커요. 전 세계 6,000명 이상의 수녀들이 있는데 그 수녀는 아직도 수녀들이 전화기를 볼 수가 없어요. 전화기도 없고, 거기에 어떤 수녀는 통화를 하겠다 하면은 다른 전화 딱 하나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 수녀님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시간, 기다려야 되는 시간에 또 많고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상황은 그 수녀의 거기에 그 가난하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옵니다. 그걸 볼런티어라고 하는데, 가깝게는 우리
일본, 홍콩, 중국, 대만,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미국, 가나다, 하여튼 전 세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봉사하고, 봉사하는 내용은 그렇게 보잘것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을 하러 올 때, 봉사를 할 때 면도기 하나 사가지고 와서 그건 면도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손톱 깎기 사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손톱 깎아주고 발톱도 깎아주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오일, 몸에 발라주는 오일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와서 오일 발라주고, 그리고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와서 그냥 허드렛 일들을 해요. 한 5시간 정도 하면은 하루가 끝나는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인도 여행을 배낭여행을 왔다가 뭐 뉴델리에서 내려서 그 기차를 타고 쭉 여행하다가 저희가 살던 콜카타라고 하는 지역에 왔는데, 와보니까 여기 이런 데가 있더라 해서 찾아왔는데, 그래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 하더니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내가 다른 데 여행 갈 필요가 없어, 여기만 좀 있고 싶어. 그래가지고 2달, 3달을 거기서 봉사자로서 활동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봉사하는 일은 뭐냐? 아침 5시 반까지 그 수녀원으로 가요. 가면 6시에 미사가 시작됩니다. 미사가 끝나면은 한 7시 넘어서 그 수녀원에서 봉사자들에게 조그만 비스켓, 그 무엇인가, 우리 그런 비스켓 한 2장, 차 한 잔 이렇게 먹고 같이 좀 이야기 좀 나누다가 일터로 가요. 일터로 가면은 뭐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지만, 버스가 우리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런 버스인 겁니다. 버스가 버스 위에 탔는데 아스팔트가 보여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리고 유리창들이 깨진 거, 고장나고 그래서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맞는, 그리고 차 뒤를, 버스 뒤를 보면 새까만 연기가 그냥 막 나오는 그런 시설들이 많아요. 버스. 그래서 저 버스를 타는 애가 걸어가다 보면은 인도의 그 캘커타의 도시 옆에 길목들을 보면은 참 말도 안 돼요. 눈을 바로 안 뜨고 가면은 미끄러워요. 뭐예요? 똥, 사람똥, 소똥, 개똥, 뭐 새똥, 천재. 그래서 피해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그 기차역 옆에 시알다 프렘단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남자 환자 200명, 여자 환자 200명 그렇게 살아요. 그 바로 옆에가 기차역이라는 있어요. 그 역은 역사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보통이에요. 그 철로 고리로 조심해서 가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러면 그 침묵 있는 데로 가면은 발목이 빠집니다. 그렇게 이제 좀 열악한 곳인데, 그래서 이제 일터로 가요. 봉사제로 가면은 환자들 400명이 먹은 접시, 우리 노예이라고 하는 접시인데, 그런 접시가 스테인리스로 된 거예요. 접시가 한 400개가 쌓여있어요. 쌓여있는데 거기에 보면 새카맣습니다. 접시가 새카매요. 파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도대체 몇 마리나 되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보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서 이 안에 파리가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세지? 방법은 바닥에다 내리치면은 얘네들이
바닥에 부딪혀서 기절합니다. 그 목서 하나, 둘, 세 보니까 26마리 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릇을 다 닦고 나면 얘네들이 다 없어져.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빨래, 세탁을 해. 세탁을 하면 대부분 거기 환자들이니까 뭐 팬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그 환자복 같은 거 하나 입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정상적이기는 좋은데 뭔가 덩어리들이 말라가지고 그 빨래터가 옵니다. 똥을 싸서 뭉개가지고 그거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그 세제를 넣어서 1차 헹굼 말고 2차 한 4차까지 해가지고 헹궈서 햇을 말리고 그리고 이제 밥을 또 이제 간식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오이를 얼마나 써는지 몰라요. 늙은 오이 그것을 써가지고 잘게 부수고 망고 이런 빵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환자한테 가져가면은 환자들이 자기 손으로 먹는 사람도 있지만 떡 먹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은 먹여줘요. 다 같이 먹여주고. 그래서 이제 먹고 난 그릇은 또 한 번 더 우리가 씻고 두고 그 다음에는 이 환자들이 이제 밖으로 다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시간에 그 환자들이 있던 침대 이걸 다 소독하고 청소를 했기 때문에 큰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은 그 매트리스를 또 다 걷어가지고 그 소독약 해가지고 다 닦아내고 침대는 철침대 쓰로 된 거예요. 폭이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 하면 넘어져요.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꼼짝도 못한 그런 좁은 침대인데 그거를 다 물청소하고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 환자들을 한 명씩 데리고 들어와서 그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점심 준비를 하고 반복하고 그냥 그 사이에 뭐 면도해 주시라고 면도 해주고 또그 오일을 발라서 그 마사지라고 하죠. 마사지를 해주시라고 마사지 해주고 그러는데 한 친구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얘는 워낙에 너무 손톱 닦아줘, 발톱 닦아주면 나 여기 지금 기름 좀 해달라고 몸이 그 사람들 피부는 좀 빳빳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일을 발라서 만져주면 그나마 좀 부드러워지는 피부예요. 마사지를 해주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해달래요. 머리까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다 해주고 그러는데 며칠 있다 보면 없어요. 오후에 가서 여기 갔으면 죽어요. 자, 그러한 곳에 제가 한 1년 8개월 정도에서 지냈습니다.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오고 와서 저는 저기 소래 피정의실에서 한 7개월 와서 그때는 인도에서 들어올 때까지 제 몸무게가 53kg. 지금 제가 74kg인데 여기서 21kg인데 굉장히 좀 말랐고 그때는 제가 난 소원이 60쯤 넘어가서 되겠다 하는 것이 늘 소원이고 신학생 때도 하루에 밥 2끼씩 2그릇씩 먹는 중 그리고 먹고 의무실에 가서 체중계에 달아보고 한 달 이상 돼갔는데 1kg가 안 쪄요.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한 7개월을 그 수녀원에서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저녁 7개월 먹다 보니까 72kg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게 몸이 좋은 건 좋은데 안 좋은 게 입을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바지도 지퍼가 안 챙겨주고 묻어도 이게 안 되는 거라서 할 수 없이 옷을 입고 사야 되겠다 해서 옷을 샀는데
그래, 자네는 기분이 어떻게 보고 싶은가? 저는 본당 신고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저는 어떤 생각하고 저기 좀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카자흐스탄 이런데 거기에 제가 아는 수녀님 몇 분이 거기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나가서 그분하고 거기 이야기하다가 거기 혹시 수녀님 신부님들 필요하지 않아요?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죠. 그래요. 그럼 제가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하고 주변한테 저쪽에 고려인들도 많이 살고 그런데 거기 선교로서 가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주변이 그때는 이한테 주님 이한테 주님이 안 돼. 거기는 안 돼. 그러시더니 잠깐만. 그리고 서재 그 책꽂이를 보면서 뭘 하나 가져오시는 거 보고 생각 좀 해보게 보니까 베르토시오 교구에서 그 교구장님이 우리 교구에 사제들을 좀 보내달라는 그 요청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원한다면 거기 보내주겠네.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해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서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배우가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인가? 또 궁금했고 찾아보니까 남아메리카 칠레하고 붙어있고 볼리비아하고 붙어있고 에콰도르 밑에 있고 브라질 옆에 있고 그런 나라였어요. 길을 가면 뭐하냐? 말도 달라. 말도 거기는 스페인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사람들 생각도 달라. 음식도 달라. 저기 와서 어떻게 내가 되겠다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이건 한 달씩이나 생각할 거랍니다. 생각하지 않고 한 4주를 그냥 보냈어요. 보냈는데 교구청에서 전화 와서 총들이시는 전화 와서 주님 생각해봤습니까? 생각이 어쩌 생각은 했지만 그거 혹시 지금 저 혼자가 되는 겁니까? 하면은 아니 한 명이 더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했더니 지금 노인대학연합회 지도신 분이는 박규식 안그러시오라고 하는 그 신분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저희 신학교 같이 다한 신부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가서 같이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보내주십시오.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기로 했고 8월달에 인사 발령에 빼어 선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초청장이 와요. 거기 대주교님이 이런 사제들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청을 합니다라고 하는 초청장이 와야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사관에서 비자도 받고 그런 출국 수속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8월이 지나가고 9월이 지나가고 초청장이 안 와요. 10월. 그러니까 만나는 신부님들은 형 아직도 안 왔어? 좀 기다리는 중이야. 11월이 가고 12월이 가고 안 왔네? 이런 거예요. 우리도 좀 가고 싶은데 거기서 연락이 오네. 그래서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내가지고 아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왜 초청장을 안 보내줍니까? 그랬더니 못하는 게 우리도 기다리고 있어. 빨리 오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대체 무슨 어떻게 우리가 거기로 막 가? 그랬는데 거기에 또 선교사로 이미 나가 있던 신부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청소년 국가장님 똑같은 황주원 미카엘 신부님이 이미 거기서 살고 있어서 거기 연락을 하니까 그냥 오시면 됩니다. 비행기표 끊어서 오시면 돼요. 그래? 그렇지.
신작품 얘기 좀 해주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1월 달까지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1월 7개월 정도 그냥 쌩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그냥 우리 2월 16일쯤 가자. 떠나자. 일단 떠나자. 그래서 둘이 합의를 보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처음 가는 데고 또 어느 곳이 한번 가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곳이니까 사실 그때는 제 어머니가 모친이 계신데 제 어머니는 몰라요. 사실은 저는 모르고 다 됐고 2월 16일이 오기 일주일 전쯤에 집에 가서 어머니 저 빼러 갑니다. 갔다 오게 잘 계세요. 빼러 어디인데? 거기 좀 먼 데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2월 10일 전쯤 한 2월 9일쯤 됐나요? 그 당시는 우리 김수환 스테파노 주교님이 제가 5년을 같이 살았어요. 주교님. 또 서로 잘 알고 그래서 그 어르신이 병원에 노화로 입원해 계신데 떠나기 전에 그분께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래서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인사를 주님 저희 그 빼고 스님으로 갑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나와서 신일날 갔어요. 갔는데 여기 한국에서 인천공에서 오후 3시 반 비행기를 탔어요. 오후 3시 반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 LA로 도착하니까 그날 아침 8시인가 그래요. 시간은 거꾸로 2월 16일 오후 3시 반에 비행기를 탔는데 LA에 도착하니까 2월 16일 아침 8시 때쯤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4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 9시간 정도 더 날아가니까 그 페루 리마 공항에 도착하니까 11시 55분. 다시 보면은 전체 비행 시간이 하루 같은 날에 도착을 했는데 시간은 한 6시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6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날아온 시간들을 계산해보니까 한 23시간 정도 돼요. 근데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도착을 해보니까 그 황주원 신님이 저희를 이제 마중을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만났었는데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오늘 김수환 주님 돌아가셨어. 2월 16일 날 돌아가셨어요. 2009년 2월 16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만큼 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 온통 뭐가 써있는 것은 한글은 하나도 볼 수가 없고 다 뭐 이상한 말들만 보이는데 영어도 아니고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황신부님 여기만 찾고 졸졸 나가요. 그래서 리마에서 한 3일 정도 이제 관광하듯이 여기저기 보다가 저희가 살아갈 트루히오 그 교구는 대교구입니다. 페루에는 교구가 47개가 있어요. 47개가 있고 대교구가 7개가 있습니다. 땅은 우리 서울교구의 한 4배 정도 큰 교구예요. 근데 거기는 교구. 거기로 가서 교구청에 가서 대주님이 언제든지 인사를 드리는데 그냥 묻기만 하고 있다가 나왔어요. 우리를 교육을 한 곳이 그 대교구의 신학교에 빈 방들이 있어서 거기서 지내면서 언어공부를 하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신부님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서 신학교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그 신학교 교수 신부님들이 다 스페인에서 오는 분들 또는 콜롬비아에서 오는 분들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페루 신부님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 같은데 환영했지
알 수가 없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생활을 합니다. 그때는 생활할 때는 하루에 10시간씩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봤어요. 10시간씩 앉아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그 스페인어를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둘이 가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박 신부님은 저보다 한 10살 정도 아래인데 공부는 같이 하는데 학원을 또 합니다. 학원을 가는데 저는 선생님이 물어보면 내가 그걸 다 이해를 해야 알아들어야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옆에 친구는 그냥 한 반쯤 알아들으면 다 그냥 알아듣는 걸로 야, 너 다 알아들어? 그렇대요. 내가 공부를 좀 그랬나? 그렇게 해서 지내고 한 번 재밌었던 것은 그 미크로 그 조그만 미니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내려서 또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 길에 그 노점 같은 그런 가게가 있어요. 매일 보는 그 자매가 맨날 보니까 올라가면서 인사를 해요. 올라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드세요. 올라가. 인사를 나누다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보니까 껌도 하나 사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 저기 너희들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시험에 전화 오는 거예요. 초대? 무슨 초대? 내가 식사 한 끼 좀 주고 싶다 그러는 거였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번 주일날 아침 9시에 요 자리에서 봅시다. 그랬어.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9시라고 했으니까 한 8시 한 40분쯤에 가서 좀 기다리다가 오는 거 만나서 하는 게 기본적인 일이 있지 하고 저희가 8시 40분쯤 가서 기다리는데 안 와요. 9시가 돼도 안 오고. 왜 안 오지? 9시 반까지 기다리니까 거의 한 50분을 기다리는데도 우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날짜를 잘못 알았나?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초대는 초대인데 날짜가 정확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이번 주 알아들었는데 너는 다음 주 같은데 그럼 우리 안 된다고 그럼 가자. 다음 주는 나오자. 다음 주? 안 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가 나요. 도대체 약속을 했으면 뭐가 좀 이렇게 있어야지 아무 소식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만났는데 제가 일부러 좀 삐져가지고 아는 척 알았어요. 약속까지 자기는 왔었대. 무슨 소리야? 우리가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너가 갔는데 몇 시 왔어? 우리 8시 40분. 나는 9시 좀 늦었지만 9시 50분쯤 우리가 간다는 그걸 어떻게 믿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페루 사람들이 남미 그 따뜻한 나라이다 보니까 시간 개념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1시간 기다리는 건 아주 일상적인 고통, 2시간은 있으신 그런 거예요. 알았어. 아주 약속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알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처음에 저희가 또 여기 주교님하고 우리 의정부 주교님하고 서로 사이에 계약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곳에는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에는 보면은 이 신부님들이 오면은 5년씩 20년 동안 머물 수 있다. 그리고 이 신부님들이 오면은 그 사람을 한 본당으로 가서 사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그리고 여기에 오면은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한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루 10시간씩 공부하면서 한 10개월 정도 했어요. 형님들도 말이 안 들려요, 말이. 잘 안 들리고 또 안 들리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들려요. 부에노스디아스 아침 인사를 하면 요거는 들리는데 또 무슨 말 하면 몰라서. 그런데 이제 주님 면담을 하자가 되셔서 갔더니 그래 우리 둘 중에서 누가 스페인어를 좀 더 잘해? 그래서 제가 저는 조금 잘 못하고 박신부님이 훨씬 잘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박신부는 빠이함 이 본당에 가고 최신부는 또래도 말라버리고 빠이함 보고 또래도 말라버리고 모르지 어디 있는 곳이고 어디 있는 생각이 몰랐어요. 또 면담을 끝나고 와서 야 우리 원래 왜 한 번도 안 보는 거 아니었어? 그렇게 하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너 따로 나 따르지? 그래서 또 찾아보고 야 그건 한번 가보자 어떤지 궁금하다 갔는데 그 빠이항이라는 동네는 여기가 화도읍이죠. 화도읍인데 화도읍에서 마석이 커요? 창문이 커요? 마석이 커요? 거의 마석급이에요. 마석급. 굉장히 한 3만 명 이상 사는 동네고 야구rum 두분당 보니까 여기서 버스 타고 한 30분 들어가는데 버스 타고 들어갔더니 조그만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거기에는 한 사람에 한 5천 명 사는 주님이 빠이항 거기에 살면서 너도 최신부 너도 여기 같이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당상을 해라 그러셨는데 그 동네에 가보니까 성당이 있어요. 성당이 우리 성당보다 커요. 여기보다 크고 근데 보니까 전기만 들어요. 전기도 형광등 같은 거 그만 몇 개 있고 난방, 냉방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마이크로 있는데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선 또 보니까 사제관도 있어요. 사제관도 있고 보니까 여기 사제관도 있는데 왜 주기님은 거기서 같이 살고 왔다 갔다 하고 오셨을까? 그래서 다음에 주기님을 만났을 때 연습을 해봤어요. 주기님 저는 또이렇게 말라버리고에서 살고 싶습니다. 왜냐면 거기 사제가 올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렇게 살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본당으로 가는데 빠이항이라는 본당에서 박신부님이랑 한 2달 같이 살다가 본당으로 가는데 가는 날 짐 다 싸가지고 갔는데 본당 사무장이 혼자 저를 맞이하고 저기 우리가 본당 신부들이 부임을 하면은 본당 교인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딱 한 명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갔는데 그 다음 아침에 8시 주일미사가 있었습니다. 주일미사 시간으로 한 50분쯤 나가서 8시에 딱 들어갔는데 앞에 한 20명 완전히 주일 교주미사 왜 이렇게 안 왔지? 아침에 기다리면 올 거예요. 쓰는 거예요. 말하게 되니까 보니까 좀 오늘은 시작하실래요? 좀 기다려봅시다. 했더니 한 30분을 기다려요. 기다려서 보니까 또 별로 많이 오진 않았어요. 아유 그냥 시작할래요. 시작하고 미사를 한참 하다가 주님의 기도 그 기도할 때 보니까 많이 와 있어요. 많이 와 있어가지고 아니 나는 잘 이해를 못했다. 우리 8시 미사인데 저 당신들은 8시 한 50분 돼야 오니
어머니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 시간 좀 잘 지켜보자. 그러면서 그것을 미사에 오시는 분들을 시간을 8시면 8시, 9시면 9시 시간을 지키게 하는데 2년 정도 됐어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교우들이 미사에 오기 시작해요. 그럼 종도 칩니다. 종도 어마어마한 큰 종이에요. 독수리보다 이런 큰 종들이 종토에 다니셔서 20분 정도 쳐요. 치면 그리고 5분 단계로 또 치고 또 1분 단계로 또 치고 종을 그렇게 많이 치니까 신자들 빨리 오라고. 아니 그러면은 20분 전에 치신 거는 알겠는데 5분 전에 치고 1분 전에 치고 왜 그럴까? 그럼 좀 치지 마라. 한 번만 쳐. 30분 전에 한 번만 치고 그러면 종소리도 듣고 미사 갈 시간이구나 해서 경례하고 있게끔. 그래서 한 2년 동안 계속 듣기 싫은 잔소리를 계속했더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본당은 그 천년성체 아이들 천년성체를 해요. 한 10살, 9살, 10살, 11살, 한 12살까지 아이들이 천년성체를 합니다. 근데 교리가 3월달에 시작해서 12월 8일 날 그게 대축일인데 그때 천년성체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통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맨 앞에서 미사를 매우 빠지지 않고 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지 않고 한 11살 정도인데 그래서 노래들 반갑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미사 끝나면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뭐도 먹고 그러면서 12월까지 지냈어요. 천년성체를 하는데 이 아이들을 그냥 단순하게 천년성체를 시켜서는 안 되겠다. 동네에서 한 5분, 10분만 나가면 다 사막이 쫙 있고 사막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 바다가 남태평양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 그런데 산 하나가 딱 있는데 이 옆에가 우리 동네 얘들하고 우리 등산 한번 가자. 저 산꼭대기 가서 찰고 너희들 시험 교리 시험 봐야 되니까 내일 그 조그만 배낭에다가 과일을 좀 넣고 먹을 거 좀 준비해줘. 아이들을 산에 갔다 오면 아이스크림 줄게.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신나서 가는데 이 발목 이상 빠져 물에 빠지면서 가는데 한 중간 쪽으로 하니까 몇 명이 울어요. 못 간다고. 너무 힘들고. 그래도 가야지. 못 가겠다. 그러면은 너 여기 있어. 그럼 다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너 사도신경 이제 시험 한 명씩 불러가지고 사도신경 해봐. 뭐 저녁기도 해봐. 어떤 해요. 못하면 너는 저 뒤로 가. 한번 그 사진도 좀 외워. 그리고 해서 시험을 보고 내려와서 아이스크림으로 사주고 하루 지내고 12월 8일날 천년성체를 합니다. 천년성체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한 20명 되는 아이들이 계속 주일마다 미사에 나오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8시 되면 벌써 와 있어요. 또 그걸 보고 부모님들도 같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한 3월, 4월 정도 되니까 이 아이가 안 보여요. 이 아이가 이름이 하이디. 이름도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이 말처럼 하이디. 하이디. 걔가 요새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얘가 왜 안 보이는지. 그래서 미사 끝나고 이 집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보고서 그 집을 찾아갔더니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35살 그리고 젊은 아빠 젊은 엄마인데 아이디하고 그 동생이 있는데 아이디가 요새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얘가 너무 아파서
주사만 예방접종 같은 거 하나 맞고 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대요. 넘어지고 나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좀 다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동네 병원을 가고 했었거든요. 가서 뭐 별거 치료 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경으로 했는데 그럼 우리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그 동네 종합병원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잘 검사를 받아보고 그랬더니 그 종합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없어요. 종합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고 그냥 와요. 그래서 뚫으시려고 그 도시에 큰 병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좀 검사 좀 해보고 좀 되면 좋겠다 그랬는데 갔다 오더니 무슨 병을 하나 진단을 받았다는 게 고려증이라고 하는 병. 그런데 일종의 암인데 그거 오진일 수 있으니까 너무 믿지 말고 그러면 저기 리마 수도 리마에 암 전문병원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 그러면서 제가 가서 리마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비용까지 좀 해주면서 가서 검사 제대로 하고 그리고 무슨 좀 이상한 뭐가 있으면 빨리 나한테로 전화를 해서 알려줘.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 엄마 아빠하고 아이는 리마로 갑니다. 리마까지 거리가 버스로 밤버스로 10시간 타고 가야 돼요. 갔는데 검사를 받고 했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아버지가 막 우는 거예요. 막 껄껄하면서 울고 울지 말고 좀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오빠도 우리 할리가 무슨 암이고 이거 팔을 잘라야 된다. 어깨를 여기가 잘라 어깨를 잘라야 된다. 막 그러고 하이든 싫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러겠다고 막 울면서 막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저거 생각해봐도 이 아이가 11살, 이제 12살 넘어가는 그 타이밍인데 11살인데 아이가 팔을 하나 없이 평생을 살 것을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팔을 절단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오래 넘기기 힘들다. 근데 그 암이 고력중에 있는 뼈에 뼈암인 거예요. 소화 뼈암. 뼈암이 무릎에 생기는데 이 아이는 어깨에 생기는 거예요. 저도 얘기 들으니까 좀 답답하고 그 아이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착착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페이스북이 있어서 거기다가 일지처럼 매일 하고 있었던 일들을 글을 남겼었어요. 글을 남겼는데 그날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생각에 굉장히 예쁜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열심하고 굉장히 모든 일이 긍정적인 아이다. 그 아이가 고립증이라는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팔을 잘라내지 않으면 올해를 넘기기가 힘들다고 한다. 이걸 본인은 싫다고 하고 부모님들은 매일같이 울었다고 하고 나는 어떡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한국인은 혹시 이런 아이 살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를 이제 거기 페이스북에다가 좀 글 써서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후배신 형 기운에 하이디가 잘 되길 바래. 그러면서 문자를 좀 답글을 써줬는데 그 가톨릭 성모병원 강남
강남 성모병원에 의과대학이 있어요. 의과대학에 우리 신부님들이 교수가 있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한 신부님이 서울 신부님이에요. 주님, 우리 병원에 무슨 선생님한테 전화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선생님이 정말 통화하고 싶어 합니다. 왜 나를 통화를 하자니까? 그리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전화비가 남미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려니까 이게 전화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 시기에 카카오톡 거기에 있는 걸 알았어요. 거기 깔리고 우리 보이스톡 그리고 있어서 그거를 전화하니까 전화돼요. 여기서 전화를 하면은 한 2, 3초 조용히 있다가 거기서 받고 잘 있었어? 여기서 한 2, 3초 있다가 난데 이러면서 이게 막 끊어지는 듯한 느낌. 근데 카카오톡 없어요. 실시간으로 그냥 나오고 저희 강남 성모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아이 자료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끊고 바로 그 아기 아버지한테 지금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파일을 고쳐줄 수 있을 것도 같대. 그러니까 지금 파일이 엑스레이 사진, 그다음에 의사 진단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나한테 보내줘. 30분 이내로. 그랬더니 바로 5분, 10분 만에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아서 그다음에 카카오톡 너도 깔고 해가지고 깔고 카카오톡으로 주고받고 서류를 그래서 저는 그걸 바로 성모병원 정형외과 과장한테 보냈어요. 보냈는데 소식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한참 한 몇 시간 있다가 답답해서 제가 다시 전화했더니 주님, 저희가 저희 의사들이 다 영어권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할 수 있는, 번역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그러면은 제가 영어로 해서 다시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문제가 없죠. 저희가 찾아보고 영어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통화 끊고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네트워킹 해가지고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 또 의대에서 의대 공부, 의학 공부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약 30분 줄 테니까 지금 내가 보내주는 거 빨리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보내줘. 굉장히 급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30분도 안 돼서 번역을 했어요. 번역하는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의사 진단서 같은 거 보면 몇 마디 없잖아요. 근데 의학 용어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렇지 별로 없습니다. 사진은 사진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제가 받아서 영문으로 된 거 바로 보냈더니 5분 만에 주님 이 아이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세요. 아이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아이가 암세포가 전이가 되면은 유용합니다. 폐전이까지 오면은 아이는 여기서도 살릴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빨리 들어오세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 그래서 어떡하지? 저도 이제 좀 혼란스러워요. 한국에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잠정적으로 저는 다음 주 화요일쯤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로 그 다음날 목요일날 교구청으로 갔어요. 교구청까지 거리가 한 3시간 거리에 저희 집에서 운전에 가서 주변을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고 또 한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면 치료를 주겠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 이거 무슨 소리야? 자네 빨리 가. 한국으로 가. 여기서 온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아이 치료나 열심히 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왔고, 여기 주기면 됐고, 본당 신자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알려야죠. 미사 때 지금 우리 성당에 이 아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한국에서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아이 아버지에게는 일단 허락을 받아놨다. 여러분들 요즘 기술 좀 주겠다더니 저쪽 뒤에서 아마 지금 노희생들이 앉아 계신 그 정도에 한 사람이 시골에서 고개를 들고 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리마에도 훌륭한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로 치료하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거기 이름도 모르는 한국까지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렇죠. 이러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좀 어떡하지? 그러다가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동영상 유튜브에 서울 성모병원 홍보 동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 집에 가요. 그 집에 가서 저기 아까 왜 대관이냐면, 혹시 이 나라에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본 적 있어? 그랬어. 근데 사실 그 페루에 큰 병원이나 하더라도 중환자실에 가면 못 있어요. 비행기 항공권을 구매를 하는데 미국으로 경험을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는 미국 LA, 로스앤젤레스를 통해서 가는 게 제일 짧은 거리인데 미국은 들어갈 수가 없는. 왜냐면 미국은 우리 주변에도 한 달 이상 걸려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미국은 아예 생각도 말아야 되겠네 하고 있다가 무슨 방법 없으니까 하다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여기로 경유해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또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전화를 해서 가다가, 그리고 이제 스페인 말로 좀 어설프지만 스페인 말로 이 아이가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암스테르담에서는 이 아이들 우리 승객들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다른 비자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게이트만 바꿔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를 샀는데 한 사람당 370만 원. 저 아이 아빠, 이 아이 해서 1,300 정도 들어요. 돈이냐? 뭐냐 고민을 하다가 내가 돈 아끼다가 애 하나 죽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아낌없이 샀어요. 항공편을 사가지고 화요일날 비자가 적어도 월요일날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비자 신청한다고 했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네 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맞이했는데 그 대사관에서 전화가 와요. 주님, 비자가 발급됐어요. 어려요. 그럼 내일 아침에 저희는 내일 출국하는 걸 할 테니까 내일 아침에 찾아볼게요. 그리고 저는 그 저녁 때 한 달 정도 한국을 짐을 싸가지고 이제 리마로 가요. 밤 차 타고 가서 아침에도 저녁 아침 8시 정도 돼서 그 아이 부모님 만나고 그 수련님도 만나고 해서 이제 나갈 준비 공항에서 만났어요.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있는데 아이는 한 명 나가는데 엄마 아빠 있는데 식구들, 친척들이 한 20명 정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다 왔어. 막 울면서 너를 어떻게 보내? 그 보내기 아쉬워하는 그 친척들이 한 3시, 4시, 5시쯤 이제는 가야 되니까 친척들은 이제 좀 돌아가고 우리는 이제 가야 되는 게 우선 인사하려고, 그리고 인사를 다 하고
아이 아빠, 아이 저, 엄마 그 출국하는 출국장까지 따라오는데 그 출국 심사하는 사람이 뭐라고 손을 대면 또 줘야지. 뭐 엄마 동의서가 있었는데 무슨 동의서예요? 아니 아이가 11살 미성년자인데 아이가 비행기를 타면 엄마의 동의해야 엄마가 동의해준다, 허락한다는 허락서가 변호사 사인이 들어간 그 공증을 받는 거 필요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엄마, 아빠, 아이. 그런데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서류가. 왜 이래? 그래서 아빠 자기도 모르는데 왜 그런지. 그래서 안 되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데 그 시간에 5시에 비행기는 8시 반쯤 되는데 저희가 조금 일찍 나간다고 나갔는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일단 가. 생각한 게 우리 다니엘라 수영이 집에 갔어요. 지금 도착했어요. 빨리 지금 와요. 다시 보가는 좋아요. 지금 이 엄마 그 출국 동의서가 필요해야 되는데 엄마의 도장 필요한데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수영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수영 오셔서 드리고 가장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로 가요. 갔더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얘기가 아예 출생신고서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니 그 시간이면 그 우리 동사무소를 닫으면은 뭐 아무것도 뗄 수가 없는데 거기에 시청, 저희는 시청이라고 불러요. 시청에 공무원들이 다 퇴근할 시간인데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가요. 거기도 그게 필요해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한 4번째인가 3번째인가 갔는데 거기 변호사가 엄마 아빠도 있고 아이도 이렇게 보니까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신뢰, 내가 믿겠다. 그리고 믿음 조건으로 그 엄마 동의서를 해주겠다. 엄마 사인 들어가는 거, 변호사 사인 들어가는 거 해가지고 서류를 하나 받았어요. 신문 다 받았어요. 됩니다. 그러니까 한 6시 반쯤 돼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출국 중간에 야 받았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손으로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간신히 비행기를 탔죠. 비행기를 타고 그날이 화요일 날 저녁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 인천을 보는 척하니까 목요일 한 12시 정도 됐어요. 날수는 한 3일, 그리고 시간은 좀 하루 이상 걸리는데 인천공항에서 저는 앰뷸런스가 내려와서 앰뷸런스. 근데 그 시간이 참 차가 많이 막힐 시간이에요. 근데 앰뷸런스 타니까 좋은 게 이 꺾이고 가면서 달리는데 서질하고 앰뷸런스가 막 이렇게 피해가고 차들도 비켜주고. 그래서 인천에서 서울 정도까지 한 30분 만에 가다가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도착을 하니까 그 정형외과에서 또 저희들을 담당하는 국제협력팀이라고 하는 그 팀에서 직원들이 와서 하이리 환영회 플래카드 들고 환영하고 그 꽃다발 하나 주고. 근데 잠깐 그렇게 한다면 병원에서 이 하이리를 드리고 번호사진을 들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보니까는 5일 만에 아이를 빼로에서 한국까지 들고 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이거 귀엽다. 그러면서 막 그때 당시 조선일보에서 그 기자 한 사람이 뭐라는 얘기를 듣고 와서 아이가 검사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지금에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인터뷰를 했고 기사가 꼭지가 크게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오게 된 과정, 사연을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 서울성모병원에 이제 아빠는 너는 여기 지켜 그 딸 친자 옆에서 거기서 너는 살아 병원은 그 우면동 성당에서 이제 딱 가면서 필요할 때는 통역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지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를 수술을 하는데 암세포가 이만한 것이 그렇게 작아져야만 수술을 한대요. 암세포가 그대로 있으면 한 곳에서 팔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한테 아이의 치료 계획을 들어보니까 아이 수술은 3개월이나 지나야 3개월 후에나 이 수술을 할 수 있고 수술을 하더라도 절단을 할지 이식을 할지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고민이 나는 한 달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주인을 바라보고 왔는데 석 달이면 어떡하지? 아 맞아, 비행기는 3개월 뿐이지 3개월 안에만 가는 거예요. 다시 주인님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빼로의 주인님한테 주님 여기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이가 수술을 3개월 후에나 한다네요. 저는 아이 수술하는 걸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살던 그 성당 사주관에는 제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냉장고 가득 채워놓은 게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빼로 현지 신부님 와서 지내는 거기 사무장이 있는데 신부님 새로 오시더니 냉장고 싹 비우라고 해서 다 비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파업세거든요. 3개월만 있다가 만들까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3개월에 붙잖아요. 그러고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출근, 퇴근, 들어가면서 지났는데 그 아이가 그 사이에 유명해진 거예요. 유명해져서 서울교회장 영수장 추경님도 병문안 왔다 가시고 콜롬비아 대사, 에콰도르 대사, 페루 대사 이런 사람들도 와서 병문안을 보고 또 교황청 무슨 장관 추기경도 와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페루 그 사람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불법 체류자들 페루 그 사람들이 또 꽤 있었어요. 그 당시는 처치자고 우리 같은 페루로 하는 와서 좀 이문도 오고 그러니까 이 아이 아빠는 그게 즐거운 거예요. 반갑고 그래서 같이 또 어울리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항암을 그 3개월 동안 8차례 한 번은 이 항암 주사를 6시간 맞으면 한 타임이 있는데 그 다음날 내가 면역력이 쫙 떨어져요. 그때는 조금만 감기 기운이라도 있으면 조심하고 그 애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냥 정신을 거의 잃을 정도로 그렇게 있다가 또 겨우 정신 차리면 또 마음 떠나고 그게 8번 반복을 하는데 한 3개월이 다 돼가는데 선생님이 얘가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떡하죠? 그거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제가 다시 한국을 떠나야 될 날짜가 다가왔어요. 내 수술하는 날짜가 안 잡혔는데 어떡하지? 선생님께는 수술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제가 떠나고 일주일 후 그때쯤 가능할 것 같다고. 그리고 수술 여부는 그때 봐야 한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돌아와요. 빼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날 동네 앞에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신부님이 큰일 했다고 막 아이 하나 살렸다고 어쩌다가, 아니 내가 살렸다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했지만 내가 하이디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60%, 40%는 아이를 못 살릴 거다. 근데 여기 뼈로 있었다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은 0, 제로인데 하루는 60이다. 그래서 아이 아빠한테도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의사가 얘기하면 80%는 대부분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랬던 거예요. 저는 80% 얘기했다가 20%에 속하면 굉장히 난감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퍼센티지를 낮춰서 60인데 그래도 한국하게서 거기에 가겠다고 해서 드리고 한 거예요. 근데 수술 날짜가 다가오는데 저는 돈 달라고 좀 고생했다고 하는 거 받고 그랬는데 일주일만 있어봅시다.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나니까 일주일 나갑시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술날이 왔는데 간호사 한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가요. 그 간호사가 저에게 카톡으로 한 30분마다 한 번씩 문자를 보내고 지금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지금 어깨를 이러는데 계속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고마운데 수술을 진행해서 좀 이상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아이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시신기증을 해요. 시신기증을 하는데 간 빼지, 쓸개 빼지, 못 빼지, 안구 적출하지 다 하잖아요. 뼈도 뽑아서 뽑아가지고 그거를 재가공을 합니다. 뼈를 재가공해서 혹시라도 보관에 두고 있다가 혹시라도 그 뼈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증을 하는 뼈 은행이 있어요. 골은행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병원에 정형외과 과장님이 골은행 은행장이에요. 그래서 하이디한테 무상으로 뼈 이식을 기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식이 가능하대요. 이식을 하고 있어요. 잘 됐습니다. 수술 끝나면은 잘 되냐고 많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한 10시간 정도 수술을 했어요. 10시간 정도. 이게 어깨, 팔이 척팔 이렇게 만드는 뼈가 있잖아요. 굵은 뼈. 이걸 아예 드러내고 기증받은 뼈를 집어넣고 신경을 입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수술이 이거로 맞아요. 그래서 수술이 다 끝났을 때 카톡에 신부님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보내고 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애가 이 손가락을 줄 수 있으니까 지금 수술 끝나가지고 애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마 움직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끊고 이제 우리 본당 신자들 만나요. 주일께서 신자들 만나면서 여러분 하이디가 수술이 잘 됐고 이 아이는 팔을 잃지 않고 팔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고 그럼 얘는 언제 끝났으나 그렇게 수술하고 8개월을 더 8달을 더 항암 치료를 또 몇 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9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에 8월까지 이제 후속, 그러니까 암세포가 또 커지거나 전이 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걸 아예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아이가 길 가다가 아빠랑 가다가 부스러져가지고 또 다시 위험한 상황에 가고 한 며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8월이 돼서 보니까는 아이가
주님 말씀드리고 또 서울성모병까지 가서 만나보는데 그 국제협업팀이라고 하는 그 팀에서는 아예 성별 계획을 딱 세웠어요. 당신은 사랑과 기회를 해야 되는 이거를 스페인말을 더듬이시고 바꿔주시고 1절은 2절은 한국말로 그게 병환상도 빼로 대사도 좀 성대한 성별식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를 치료하는데 4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듣는 순간 그렇게 감사하며 감사한 것이 페루의 그 아주 시골 해변 시골 마을에 그렇게 뼈암 걸리는 환자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한국 서울성모병원에서 전화할 수 없죠. 할 수 없고 그런데 이 아이를 한국까지 초청을 해서 초대를 해가지고 또 이식까지 해서 아이를 자르는 거나 죽어야 되는 아이를 반듯하게 살려놨으니 괜히 고마운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드리러 가서 드리고 오는데 그 제가 있던 날 바로 옆에는 박규식 감독 주신이라고 제가 한국 시인이 같이 있었어요. 그 시인이 와가지고 근데 그때는 동네 밴드 관악 밴드가 나와가지고 저희를 환영해주는 밴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오빠 비엔베로 그러면서 환영해주고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성당에 가서 감사 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어떤 할머니 발등이 굉장히 부어있는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내리면서 일래 제가 항상 미사 때는 미사가 끝나면 저 성당 밖에서 안녕히 가세요. 짜오 아스탈루에고 아스탈마리아나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해요. 근데 처음에 저를 본 신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미사가 바로 앉아서 왜 없어?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굉장히 좋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그 할머니가 미사 시작하기 전에 미사 참여하는 공부해요. 이분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한 말 예고디우스는 하느님이 오셨네. 왜 하느님이 오셨네? 저를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느님이지. 우리 아무도 못할 일을 신부님이 했으니까 빨리 그러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때로 사람들은 신부님들은 특히 좀 굉장히 권위적인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자들 그 인사를 안 해. 그냥 미사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우리는 미사 끝나고 보면은 그 교회 가고 인사를 자기가 세바님 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저도 산업의 한 모습이다. 그거 하나만 잘해도 선교사 생활 다 잘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게 좋은 인식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후배 신부님들이 한 5명이 해외에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 그 후배들 만나면 너도 좀 그렇게 해봐. 인사 하나 잘해도 너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 말이 나쁜 거예요. 너도 가면은 그 인사하는 거 그거 하면 잘해. 그러면 다 돼.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은 아이 엄마가 되니까 두 아이 자기 딸을 아들이 딸인지 아이 둘 낳고 애교하면서 좀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제가 그 집안하고 교류를 맺고 있다가
제 공장이 좀 쉬워가지고 일을 못하고 3일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느 정도 해주고. 근데 이게 계속이 되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걸 나갈까? 그러다가 아이 아빠한테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나는 나도 슬프니까 너희 열심히 한번 살아봐. 그럼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기 빼로의 그 시골 공장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나아가 우리 한국의 성공병원도 하나님 때문에 생긴 병원, 신부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역시 우리 편이신 거예요. 믿는 이들의 편. 왜냐하면 이 페루의 아이를 하나 아픈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사업을 들여서 아이를 고치는 거나 몽골에 또 동남아시아 아이들 한 10명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는 비용이나 비슷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먼 데 있는 아이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를 한국까지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끌어주신 그 덕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이크를 잡고 1시간 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더 재미있고 좀 그럴듯하게 좀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제가 겪은 것들 하나하나 생각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거는 저만 해달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똑같아요. 잘 하면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제목은 인도에서의 생활, 제가 인도에서 겪은 이야기를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제가 설명해서 목사한테 조금씩 풀어드릴게요. 그럴 텐데 오늘은 사선특강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 그 당시 썼던 그 페이스북 내용들을 가져왔어요. 틈나면 그 내가 어떤 말을 썼는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 글들을 보려고 내가 눈물 쏟는 거 아니야? 놀랬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조금씩 제 선언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체험 일부씩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떨렸습니다. 감사하고 내일 저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빨리 오는 줄 알았습니다. 영광성 함께 마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와 성도와 성도님으로 아멘. 영광의 성도와 성도와 성도님께 예, 수고를 하셨습니다.